마지막 이제 FE 모델링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결국에는 지금 이 챕터 4 요거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외부 모델을 불러와서 리페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밑바닥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솔리드 모델로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뭐 형광이 있으면 걔를 형광 솔리드를 할 필요 없고 빔 라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플레이트 같이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걔를 솔리드 다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예. 메시만 괜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해석 시간이 많이 증가되죠. 근데 뭐 디테일하게 뭐 나중에 뭐 필요 해석을 하겠다 싶으면은 뭐 솔리드 가는 게 맞겠지만 응력 해석이라든지 뭐 제너럴한 그 해석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좀 해석 모델을 단순화하는 것도 엔지니어의 센스고 그것도 하나의 역량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FE 모델의 이제 기하학적인 모델을 어떻게 단순화해서 우리가 메시를 짜고 해석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 우리 1, 2 같은 경우는 모델링 하는 게 주 포커스였고요. 챕터 3,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이제 리페어나 프리페어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간섭이라든지 아니면 면이 누락된 걸 수정한다든지 그런 클린업 작업 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이제 챕터 4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제 구조 해석으로 연동시키기 위한 그런 모델 단순화 작업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파웰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스파웰드 같은 경우는 우리 탭 보면은 프리페어 탭에 있고요. 이제 스파웰드 같은 경우는 우리 쉘 모델이라고 해서 이런 서피스끼리만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점이라고 하죠. 스팟이면 예, 점으로 용접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스파웰드를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이 모델 자체를 워크벤치로 넘기면 워크벤치 자체 내에서 이제 커넥션 역할로 해서 스파레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스파레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자동차나 그런 자동차 쪽에 이제 문짝이죠. 예, 그쪽에 이제 스파레드 같은 그런 해석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뭐 많이 유용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분야에 사용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스파이웨드로는 보통 용접이라는 게 스파이웨드로 위치를 포지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비드로 뭐 자동 용접기를 하든 사람이 하든 그런 식으로 용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이제 스파이웨드도 방법이 있는데 스파이웨드를 키시면은 일단 스파이웨드 할 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트 베이스 셀렉트 베이스 페이스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선택할 면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가이딩 엣지 얘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용접점 얘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릿을 해주면은 이제 스파이웨드를 뭐 어느 간격으로 오프셋이나 이런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스파이웨드를 지정을 하고 워크벤치로 이제 파일을 넘기게 되면은 이제 이게 미케니컬 환경이거든요. 예. 지금 구조에서 커넥션이라는 연결해주는 그런 NPC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스파이웨드가 그대로 따라서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 기능인데요. 레드는 이제 뭐 서피스 이런 서피스와 서피스 사이에 갭이 있는데 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하죠. 예. 그럴 때 이제 뭐 용접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고 혹은 뭐 얘가 이제 한쪽은 서피스고 한쪽은 솔리드라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뭐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지정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션 이제 맨 처음에 용접할 이제 위치를 먼저 잡는 거죠. 면을
웨드 이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스페이스 클림 자체에서 이제 용접할 그 면을 탐색을 시작합니다. 그 탐색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셀렉트 이제 엣지 있잖아요. 요 셀렉트 엣지라는 기능을 그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오토로 잘 잡히면 그대로 확인해서 용접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용접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포함될 경우는 이제 뭐 익스클루드해서 걔를 배제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처음에 아까 용접 요 웨드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탐색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용접할 부분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뜨면서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 지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접할 이 라인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용접될 그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용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래 탐색을 하면은 탐색을 했을 때 양쪽 다 지금 이쪽과 이쪽이 다 용접이 돼야 되는데 이쪽만 된 걸 보이시죠? 아, 아니네요. 여기는 이미 붙어 있는 상태네요.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 그 용접을 딱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약간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표시되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탐색되는 거고 여기도 용접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인식이 안 되어 있죠. 이럴 때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강제로 지정을 해서 용접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솔리드와 솔리드가 이제 만약에 접촉하게 되면은 이제 만나는 면이 발생하잖아요. 그 접촉면. 이런 접촉면에다가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이 접촉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각인을 시켜서 이제 면을 뭐 분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사각 큐브와 이제 이 플레이트가 오버랩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도 이제 탐색을 하기 때문에 각인을 해주고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엣지와 엣지가 마주쳤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제 이 큐브를 각인을 해버리면 이 큐브를 열어보면은 이 엣지가 서로 분할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뭐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솔리드에다가 라인이 오면 여기도 지금 접촉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솔리드 이 면에다가 이 한 점이 이제 벌티스가 생성돼서 각인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 서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솔리드가 있는데 플레이트처럼 얇은 판이 있는데 얘를 솔리드로 다듬고 가서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한 모델이고 우리 조선에서 쓰는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큰 구조물. 그거를 다 솔리드로 해서 해석을 돌리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혹은 뭐 우리 중공업에서 사용하는 뭐 압력 용기라든지 아니면 뭐 저장 탱크 그런 애들은 이제 두께는 얇은 이제 뭐랄까요? 기계 사이즈에 비해서 두께는 얇은 그런 구조물들은 이제 솔리드를 대신 이제 미드 서피스라는 쉘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을 단순화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드 서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미드 서피스를 만들 애를 범위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우리가 누락된 애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피스라는 이제 쉘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있거든요. 이제 미케니컬로 가면 탑, 바텀이라고 하는데 이제 탑과 바텀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탑이면 무조건 반대쪽은 바텀이에요. 그래서 이 탑, 바텀을 바꿔주는 이제 스윕 사이드 이런 걸로 통해서 면상을 플립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굳이 앞면 뒷면은 따로 고려하지 않겠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체크하시면은 이게 다 쉘로 바뀌게 되고, 실제 솔리드가 가지고 있던 두께 정보를 쉘에서 자동으로 전달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미드 서피스에 대한 기능이고요. 실제로 열어보시면은 이제 면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범위를 정할 수도 있어요. 뭐 솔리드 이제 두께가 뭐 0에서 5mm 이내에 있는 그 솔리드만 선택을 해라. 뭐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범위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솔리드 모델에서 미드 서피스로 추출하면 이제 쉘 모델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솔리드가 가지고 있던 두께 정보를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클레임에서는 이제 서피스 모델을 보면은 그냥 면으로 보이겠지만, 얘는 엘리먼트 자체가 이제 쉘이기 때문에 미케니컬로 넘겨서 얘를 메쉬를 넣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전에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저장되어 있던 그 두께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두께 효과를 그대로 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빔 익스트랙션입니다. 얘도 이제 뭐 미드 서피스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실제 솔리드 이런 강 구조물이 있는데, 이거를 솔리드로 다 해서 이런 접합부 이런 거를 보는 목적이라면은 솔리드로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이런 접합부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강제 하나하나에 대한 부재력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솔리드가 아닌 단순한 라인 엘리먼트로 이제 어, 모델을 축소시킬 수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형광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뭐 빌트업해서 플레이트와 플레이트끼리 이제 용접을 해서 뭐 형광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포스코나 뭐 그런 데서 이제 형광을 만들 때 규격이라는 게 있죠, 스탠다드. 예. 국내에는 이제 뭐 KS 규격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AISC라는 이제 코드가 있고, 저기 유럽 쪽에서는 이제 유로 코드라고 하죠. 그 코드마다 이제 빔에 대한 형성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와이어 빔으로 했을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솔리드 형광을 익스트랙트 했을 때 라인으로만 보이게 돼요. 하나의 선으로. 근데 얘가 추출했을 때 그냥 라인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솔리드가 가지고 있던 그 단면 현상 있지 않습니까? 뭐 단면 개수라든지 아니면 관성 모멘트 또는 면적, 그런 데이터 물성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쉐입까지 솔리드 빔으로 체크하시면은 얘가 실제 어느 형상을 가지고 있는 축약된 모델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빔 같은 거를 하나하나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뭐 라인이 점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빔을 하나하나 바로바로 생성한다는 거죠. 예. 이런 거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솔직히 이런 빔 구조물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토목에서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예. 자, 익스트랙트 기능인데요. 익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솔리드 모델을 이제 라인 모델로 이렇게 단순화해주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이 솔리드 모델에 익스트랙트 기능을 활성화해서 범위를 잡아주면은 얘가 이렇게 라인 엘리먼트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 형광 하나하나마다 그 프로파일이 다 그대로 물정이 따라와요. 보면 여기 빔 프로파일이라 해서 1, 2, 3, 4 쭉쭉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형상에 따라서 다
모든 물성 데이터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빔을 이제 라인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거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는 라인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솔리드 빔으로 하면은 실제 어떤 방향으로 이 라인이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빔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오리엔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이제 워크벤치로 넘겼을 때 옵션에서 이제 라인 바이드를 체크를 해야 이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버전의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익스텐드 기능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미드 서피스로 해서 이렇게 쉘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솔리드 모델의 빔을 익스트랙트 추출하게 되면 라인 엘리먼트가 되죠. 이 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모델이 가지고 있던 형상에서 이제 중간면만 떠오다 보니까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필요 없는 그 짜투리라고 하죠. 그 짜투리면은 잘라주거나 아니면은 비어있는 공간을 늘려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도 마찬가지예요. 빔도 실제로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컬럼이 하나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루가 오고 브레스가 오는데 얘를 빔 익스트랙션 해버리면은 컬럼은 하나 오고 마루는 오지만 이 브레스가 여기 마루와 연결되지 않고 저 밑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얘를 뭐 떨어지거나 할 때 얘를 뭐 익스텐드 시켜서 붙이거나 뭐 그럴 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시할 때 한번 제가 시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하면은 탐색을 해요, 얘도. 그래서 갭이 있거나 하는 부분, 요런 부분은 얘가 하이라이트 하면서, 이쪽 부분이 짜투리가 많습니다. 이쪽 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인식해줘서 얘를 이제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트림을 한다든지 해서 쓸데없는 부분은 제거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익스텐드 할 때 우리가 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나중에 예시할 때, 지금 시연할 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트랙트를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형상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하나의 기둥이 있고 여러 개의 브레이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여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 하나로 한 점으로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무브를 통해서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했고요. 지금 4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부분 원래 현강 들으시면은 같이 한 번에 잘 못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소요하면서 하는 예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대부분 수강생들이 제일 재밌었던 예제가 이 예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다에 이제 들어가는 뭐 잠수사들이 들어가는 뭐 그런 장비인데요. 예. 얘를 이제 구조를 솔리드 모델을 이렇게 빔과 이제 쉘 모델로 단순화해서 그 다음에 구조 해석을 한번 수행하는 그런 예제인데 같이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시연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걸
같이 하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강의가 다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스페이스 클레임 예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미케니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못한 점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워크벤치 환경을 켰어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워크벤치 환경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이 스페이스 클레임을 쓸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벤치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체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지오메트릭을 이렇게 불러와서 브라우저로 하신 다음에 내가 외부에서 만든 스페이스 클레임 모델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클레임 모델을 이제 구조 해석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그러면 내가 이 구조 해석에서 이 A라는 이 시스템에서 모델을 수정하면은 자동으로 구조 시스템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일단 스페이스 클레임 워크벤치 환경에서 열어서 제가 어떻게 모델을 단순화하고 이제 해석까지 넘기는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잠수사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탈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이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보시면은 확대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이프 이제 스틸들로 이제 강 구조물이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이 플레이트 구조물 용접으로 이렇게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이프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은 이제 빔으로 추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타거나 이제 이동하는 이 바닥 플레이트들은 쉘 모델로 추출을 해서 모델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모델을 확장시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구조물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에 걸 가려보시면은 밑에는 나머지 남은 것들은 이제 그 바닥 플레이트고 반대로 요 가장 높게 있는 요 어셈블리 열어보면 얘는 빈 구조물입니다. 먼저 제가 바닥 플레이트부터 먼저 작업을 단순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업하기 쉽도록 반향을 좀 돌리도록 하고요.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리베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멍이 뽕뽕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주각이 돼 있죠. 네임드 플레이트가 있고 이런 홀들은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때 관심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클린업 작업을 해서 청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저는 여기 작은 홀 하나 있죠. 저를 얘를 선택하고 여기 옵션에 가시면은 선택 영역 파워 셀렉션인데요. 여기서 면적이 동일한 면 그렇게 하면은 제가 선택한 이 면의 동일한 면적을 자동으로 다 선택해줘요. 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딜리트도 지울 거고요. 뭐 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구멍이 4개 똑같은 게 있는데 얘도 똑같이 면 하나 선택하고 동일한 면 그러면은 구멍이 지금 4개가 자동으로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도 딜리트로 지울게요. 그리고 수평으로 해서 여기 네임드 플레이트 얘는 우리가 관심 대상이 아니죠. 없애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괜히 얘 때문에 메쉬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네임드 플레이트만 일정 부분 선택하고 얘도 딜리트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요 홀드도 없애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살려두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작은 구멍들은 진짜 불필요한데 이런 큰 구멍들은 그래도 실제적인 기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플레이트를 이제 미드 서피스로 한번 추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준비 탭에 오시면은 중간면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은 옵션이 나와요. 제가 하나하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범위를 선택하고 이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두께 범위를 제가 지정하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 0.01mm에서 50mm 이내에 있는 애들 다 잡아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모델을 다 잡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셀렉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일정 부분만 잡히는데 이럴 때 뭐 1mm, 0.1mm 이렇게 하면은 전체 솔리드가 다 잡힙니다. 예. 아까 전에 0.01mm 하면은 두께 공차가 0.01이라서 0mm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께 공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 솔리드를 다 이제 미드 서피스로 만들 거고 지금 탑 바텀은 제가 따로 구별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런 바닥 플레이트에는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하중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똑같은 색깔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미 바닥 부분은 뭐 동일한 색으로 한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보면 중간면이라고 해서 미들 서피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솔리드를 미드 서피스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빔 모델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솔리드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솔리드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드 서피스로 추출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죄송합니다. 얘네들을 다 잡아서 딜리트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래서 다 지워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바닥에는 이제 플랫밖에 안 남겠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 있는 빔들을 한번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하기 전에 쓸데없는 이렇게 보강제 리브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얘들이 강성을 잡아주기는 하겠지만 얘들이 리브가 없으면 오히려 더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런 부분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일단 해석 목적 자체는 지금 제가 응력 집중 보는 게 아니라 이 부재에 대한 부재력을 보고 그 부재에 걸리는 응력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보강제들은 다 지우고 요 위에 보면은 이제 링이 있는데 이 파이프들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플레이트를 지우고 빔 모델을 추출한 다음에 얘네 끝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기능들이 있어요. 미케니컬에서. 그거 뭐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쓰면 되기 때문에 요 플레이트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강제 판들도 제가 따로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보강제를 트리플 클릭해서 일일이 좀 수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만 남기고 보강제를 싹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하는 과정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음,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뭐 리브 같은 거 잔잔한 게 안 남아 있는지 또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리브를 다 지우고 파이프만 깔끔하게 뼈만 남겨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빔 모델로 디스트랙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준비 탭에서 추출이라고 있어요. 이 추출을 클릭하시고 범위를 지정해서 얘네들을 다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빔으로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줌을 확대해 보시면은 이런 거 보이시죠? 막 교차돼서 삐져나오고 얘가 여기 연결돼야 되는데 떨어져 있고, 그쵸? 이런 걸 또 다듬어 줘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걸 할 때 이제 하는 게 우리가 아까 무브 기능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익스텐션 연장 기능을 이용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자동으로 검색해서 좀 수정할 부분을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게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지금 얘가 애매한 부분들을 탐색을 해서 잡아줘요. 교차되는 부분. 여기 이런 부분.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수정이 되고 아직 수정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 아직 하이라이트 켜져 있으면은 얘를 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완료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직 갭이 있는 부분을 강제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무브는 M이죠. 해서 지금 이 끝점을 선택하고 얘를 업투 기능을 해서 여기 이어줄 끝점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무브를 해서 떨어져 있을 때 한 점 끝점을 선택하고 업투해서 어디까지? 얘까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곳을 좀 잘 찾아서 연결해 줄 필요가 있겠죠. 얘도 업투를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뭐 뒤틀린 데가 없는지 보고 지금은 이제 빔으로 다 연결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상부 프레임은 이렇게 하면은 단순하게 뼈대만 라인 엘리먼트로 되었고요. 자, 다시 중간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면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엣지. 이런 부분은 좀 걸러내 줘야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틈새가 있죠? 이런 부분도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추출한 빔을 같이 보면은 자, 살짝 돌려보면은 요 빔하고 요 플레이트가 갭이 있죠? 떨어져 있죠? 이런 것도 다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할 때 쓰는 기능이 아까 전에 썼던 익스텐션 기능인데요. 여기 준비 오셔서 연장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곡선으로 연장 선택해 주시고 거리를 한 30mm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탐색을 해요. 이 빔과 이 플레이트가 30mm 내에 떨어진 애들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애들만 선택됐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른 놈이 안 잡혀 있다면은 이 상태에서 체크해 주시면은 아까 전에 떨어졌던 이 빔이 이 플레이트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빔과 이 플레이트 사이의 간격이 있죠. 여기를 좀 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저는 영어로 쓰다가 지금 한글로 보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구분 교차일 것 같고요. 지금 4개 영역을 찾았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 부분은 아니고 연장하기 전에 여기 지금 요 빔과 요 플레이트 사이 갭을 먼저 측정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빔 라인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트 엣지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은 요 사이 간격이 지금 57.15m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렌즈를 60mm로 잡으면은 이 57.15mm가 범위에 들어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연정을 해 주시고 음, 60mm 하면 아직 안 들어오네요. 일단 잡히는 대로만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단 부분에 이렇게 잡히는데 이 부분들 수정해야겠죠? 예. 확인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달라붙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연장 또는 자르기 후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한글 버전이라서 지금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요 짜투리 부분이 있는데 이 짜투리 부분을 먼저 좀 잘라내도록 할게요. 한 20mm 범위. 그럼 잡히나? 20mm로 하면은 이렇게 짜투리 부분만 자동으로 탐색해서 추출을 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자를 짜투리가 맞는지 한 번씩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잘라도 되는 부분이다 싶으면은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끝선이 맞추면서 잘려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여기 갭 사이가 57.15mm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곡선으로 연장 얘를 선택하고 내가 만약에 50mm 하면은 탐색을 못하죠. 그러면 57mm 그래도 못하죠. 왜냐면 요 갭이 57.15니까. 그래서 뭐 58 그렇게 하면은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 탐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있는 부분을 메꾸겠다 싶으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깔끔하게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화면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솔리드 빔 얘 선택해 주시면은 우리가 아까 추출했던 빔들 있죠? 그 외형을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보도록 하고 쉘도 마찬가지예요. 얇은 쉘이 아니라 두꺼운 쉘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두께 효과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얇은 쉘로 해서 다시 효과를 꺼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단순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더 이상 잠시만요. 더 이상 이제 아까 전에 추출했던 이 빔 껍데기들 모델은 이 솔리드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도 그냥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출한 게 뭐 중간면이랑 이제 빔 요게 다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언더시 모델이라고 어셈블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 여기 보면 위상 공유라고 있는데 이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은
다른 게 방법이 있어요. 여기 공유라고 있거든요. 예. 공유를 선택해 주시면은 지금 이 빔과 이 쉘이 만나는 부분 있죠.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해서 메시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파일을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워크벤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벤치 모델을 수정했으니까 메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 스페이스 클램 했던 모델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요. 지오메트리 열어보시면은 아까 전에 내가 공유, 쉐어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 안에 그 어셈블리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걸 쉐어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개별적으로 따로 들어와요. 그러면 메시를 생성해야 하더라도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쉐어드를 꼭 해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메시는 시간 관계상 오토 메시를 쓸 거고요. 사이즈는 지금 좀 확대해 보면 이 마우스 주변에 이 십자가 된 원 보이시죠? 예, 요 원, 큰 원, 보라색깔. 이게 메시 한 칸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얘를 지금 한 칸을 100mm 잡았거든요. 400mm 잡으면은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메시가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겠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100mm로 하면은 한 요 정도 사이즈로 다 들어가겠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60mm 정도로 60도 작고 80mm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메시를 한번 생성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메시가 생성됐고 좀 더 파인하게 놓고 싶다 그러면은 60mm 이런 60mm 가고 70mm 이런 식으로 메시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성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디폴트로 잡혀 있는 스틸로 다 적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메시를 넣었을 때 그 두께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탭 보시면은 메시 효과 보는 거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두께 효과가 포함된 메시를 보여주죠. 이렇게. 자, 지금 이건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끄도록 하고 이제 경계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 위에 보시면은 동그란 원판이 있었죠. 예. 걔가 어디에 훅을 걸어서 그쪽에 지탱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원판은 제가 없앴기 때문에 그 원판을 제가 강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가상의 한 점을 만들어서 이 그 점을 강체점을 연결시켜서 이 빔들을 엮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에서 점 선택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이렇게 빔 끝점들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총 위에 12개의 점들이 잡혔다고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가시고 인서트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모델 가셔서 리모트 포인트라고 있어요. 얘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화살표 생기는데 이게 가상의 노드 절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 빔 끝단에다가 하중이나 구석을 제어하지 않아도 이 한 점만 컨트롤하면은 다 연동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중과 구석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픽스드 조건을 하나 넣도록 하고요. 픽스드는 픽스가 아니라 아까 리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상점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석 조건이 따로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리모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얘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상점은 X, Y, Z 방향으로 아무 때도 못 움직이고 로테이션을 허용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와이어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출렁출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진 자유도는 구속을 하고 로테이션은 프리로 잡겠습니다. 로테이션도 일단 픽스로 다 잡아야겠네요. 로테이션 풀어버리면은 얘가 회전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풀리지가 않아요. 강체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올 픽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플레이트 바닥판, 여기에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분포 하중을 압력으로 적용해서 뭐라 할까요? 바닥 하중을 한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압력을 적용할 바닥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닥 3개가 선택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프레셔 그리고 압력은 그냥 제 마음대로 넣겠습니다. 한 5kPa. 단위 면적당 5kPa이기 때문에 지금 유닛이 메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0.005 하면은 얘가 5kPa이 되겠죠. 그리고 압력이 적용되는 방향은 지금 빨갛게 보이시죠? 그쪽이 면이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좀 확대해 보시면은 화살표가 밑으로 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래로 적용이 된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석 들어갔고 픽스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돌리시면은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브로 돌리고 나면은 자 5kPa를 줬을 때 최대 처짐이 마이너스 3.239로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 변이 좌표는 Z축을 잡았거든요. Z 플러스가 윗방향이니까 당연히 밑으로 쳐지는 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컨투어 밴드처럼 처지는 현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력을 통해서 플레이트가 받는 스트레스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빔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빔 툴에 오셔서 이밸류에이트 하면은 최대 중압으로 발생하는 빔에 걸리는 하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한 13.5, 13.6 메가파스칼이라서 굉장히 낮은 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강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복 강도가 뭐 못해도 한 200메가파스칼은 되거든요. 예. 해수면이라서 뭐 부식을 좀 염려한다면은 뭐 서스 240 316 L 같은 재료를 쓸 수도 있고 뭐 침식 때문에 그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항복 강도 한 180메가파스칼 되는 걸로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이퀴벌런트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메가파스칼 나와 있거든요. 항복 강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래서 세프티 레이시오로 보고 싶으면은 그것도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스트레스 툴에 오시면은 맥시멈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넣으셔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뭐 기준이 있다면은 항복 강도 뭐 180, 내가 180 메가파스칼 기준으로 보겠다. 그럼 커스텀 밸류를 넣으시고 얘를 평가하시면은 안전율이 이렇게 나와요. 15면은 뭐 안전율이 거의 뭐 이상 없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로가 1 이하면은 지금 아까 내가 설정했던 180 메가파스칼보다 높은 응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성 변형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전드를 뭐 이런 식으로 늘려서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아까 전에는 최대 응력이 50메가파스칼이었기 때문에 뭐 레전드가 지금 50분에 180이면 안전율이 거의 한 3점 몇 배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혹이 범위 되죠. 180 나누기 한 50 하면은 그래서 연두색으로 이렇게 컨투어가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교육생들분과 함께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하는 게 스페이스 클램의 그냥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이제 모델을 단순화하면서 넘기는 과정을 처음부터 하는 예제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제를 끝냈고 지금 4시 33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시 반까지인데 아마 챕터를 한 챕터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반까지 한 챕터를 하고 질문이 하나 왔는데 잠시 질문을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기능을 사용하는 처음 설계한 형상의 지오메트리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려한 부분이 맞나요? 미세한 부분이라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빔이 휘어져 있을 때 연결하는 그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히. 차이가 있고 그 민감도를 따지자면은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일단 제가 익스트랙트를 한 자체가 일단 모델을 간소화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로컬 스트레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력 집중 같은 걸. 그거를 보는 게 목적이라면은 솔리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메시 사이즈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다르던데 크기를 결정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게 좀 이제 초급자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시 사이즈에 대한 결과값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어요. 메시를 쪼갠다고 해서 뭐 수렴이 되면 다행인데 발산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조물이 파손이 날 수도 있고 파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품을 설계를 할때 내가 재질을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내가 취성 재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항복 강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으면은 취성 재질 같은 경우는 인장 강도랑 항복 강도랑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바로 프랙처리 나버리겠죠. 근데 이제 연성 재료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탄성 구간을 넘어가서 소성 구간으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소선 변형을 하면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주변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변형을 해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응력 재분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랑은 많이 다르게 문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성 해석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 탄성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소성까지 고려하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탄성 설계를 하는 목적은 굉장히 안전도가 높게 요구되는 뭐 구조물 시스템 같은 경우,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탄성 해석을 해야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게 응력 해석만 하면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라는 게 운동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시스템을 기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운동 에너지가 컨스탄트하게 들어오지 않고 진폭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샤프트가 돌아서 그런 진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하중이 교본하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하중이 세게 왔다가 작게 왔다, 세게 왔다, 작게 왔다 하면 교본 하중이 들어오면 피로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샤프트 같은 걸 우리 설계할 때는 어, 엄청나게 교본 하중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수명을 옛날에는 우리가 무한 수명이라 하면은 뭐 100만 사이클, 1000만 사이클로 잡았는데 요즘은 뭐 한 5천만 사이클까지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 수명은 무조건 거의 탄성 해석 이내보다 더 낮게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목적 때문에 탄성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음. 그래서 응력 해석을 할 때 한 부분 넘는다고 무조건 구조물이 파손나고 엔진 나는 건 아닙니다. 아, 단지 그 파손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단일 하중에 의해서 파손이 날 수도 있고 누적되는 반복 하중에 의해서 크랙이 발생하면서 피로 파손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환경 조건이라고 하죠. 너무 고온에 노출되어 있거나 너무 저온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런 기계적인 특성이 바뀌면서도 파손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예제를 하면서 좀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해석이라는 게 지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재료효과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손에 대한 그런 약간의 여러 지식들이 필요해요. 실제 제품 설계할 때. 예. 그게 좀 이제 초보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자면 메시 사이즈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내일 아마 교육에 메시 다룰 때 그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음.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지오메트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이 부분은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빔으로 모델을 간소화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재력을 보면은 응력이 좀 가장 높게 발생하는 부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만 솔리드 모델을 일부분은 만들어요. 예. 그리고 요 빔 해석에서 얻은 경계에 대한 변이값을 그 솔리드에다가 입혀서 다시 재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서브 모델링 기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미케니카 마지막 챕터에서 다룰 거예요. 예. 이 기법 같은 경우는 뭐 솔리드 모델이 있는데 걔를 풀 메시 다 때려 넣어서 메시를 짜려면은 뭐 500만 개, 600만 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이제 특별하게 모델을 만들고 전체 모델을 러프하게 해석을 돌려서 주변에 이제 그 관심 있는 부분 주변에 변이값만 불러오신 다음에 재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한 것도 하는